자, 우리 지난 시간에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 앞에 이론에서 배우실 것들을 초반에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지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거죠. 우리 회계 담당자들이 실무 업무를 하실 때 주로 입력하는 그 전표는 우리가 보통 일반 전표 입력이라는 곳에다가 각종의 영수증들, 증빙서류들 필요한 것들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울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 프로그램에다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만 입력한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필요한 것들만 입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자료들만 입력하는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세금계산서예요. 세금계산서 어저께 그 증빙서류의 이름을 적격증빙이라고 이거 알려드렸죠. 여러분 좀 교재에서 또 부가세법에서 적격증빙이라는 이런 용어가 나오게 되면 얘가 지금 여기 관련된 것들이라는 걸 아셔야지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적격증빙 네 가지. 그러면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두 번째는 세금자가 없는 계산서, 세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 누누이 말씀을 해드리는데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고 했을 때 여기 가운데 매출이라는 글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매출했을 때 주는 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 매출 전표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매출 물건을 팔았을 때는 발행이란 말이 끝에 붙어 있어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출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매입할 때는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라 그래요. 그래서 발행, 수취 요거 갖고 매출 매입을 구분하는 것이지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라는 요 전표 이름 때문에 얘가 매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이렇게 나중에 할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현금 영수증이에요. 자, 우리는 요 네 가지 그 증빙 서류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격 증빙이라고 부를 거고요. 이런 증빙 서류들을 갖다가 우리가 발급, 발행, 발행이라든지 발급을 해 주거나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수취했을 때, 어, 그때는 여기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 자료들을 입력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진도 나가게 되면 또 물론 여러분들 여기 내용들 천천히 다 읽어 보시겠지만 일단 가장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항부터 먼저 정리를 해 드렸어요. 자, 요거는 몇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이제 외워지긴 할 텐데 교재에서도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뭐 영세율 세금 계산서, 수익 세금 계산서 다 통칭해서 그냥 세금 계산서라고 부른 거고요. 그다음에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렇게 해서 거래 증빙 서류 여기다 입력하시라는 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어저께 했던 것처럼 지금 계속 설명할 파트들은요. 요 내용들은 나중에 읽어보실 것들이에요. 지금은 설명하지 않고요. 프로그램을 갖다 직접 우리가 입력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란 얘기죠. 자, 여기도 파트 매출 유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얘를 갖다 먼저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아까 크게 그 세금 계산선이 계산선이 이런 것만 구분을 해드렸는데 그냥 그거를 이해했다면 알겠다면 여기 그 증빙서류들을 입력할 때 여러분이 입력할 증빙서류가 뭐라는 걸 이 코드 번호로 구분을 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코드가 뭘 뜻하는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물론 아시겠지만은 읽어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또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요럴 때에는 이거를 매출 유형으로 요거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또 이거를 입력해야 되는구나 구분하는 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지금 회계 1급에서는 지금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을 판다고 보통 얘기한단 말이죠. 제품을 갖다가 매출하게 되면 거래처에다가 어저께 배우셨던 것처럼 공급가액이 10%인 부가가치세 거래가 됐다고 무엇을 발급해 줘야 되냐면 여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여기 제품을 매출하고 그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증빙서류가 여기 세금계산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매출 유형의 이 코드들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이거 아주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반드시 증빙서류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보고서 선택하는 거예요. 코드번호를. 그냥 대충 코드번호 아무거나 이렇게 넣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건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또 관련된 거 나올 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제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럼 그 매출 유형 코드 번호는 11번 과세예요. 11번 과세라고 선택하고 자료를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과세라는 말 뜻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래입니다. 근데 그 증빙서류가 뭐라는 뜻이에요? 세금계산서이고 그 거래를 했다는 증빙이 세금계산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12번이 있어요. 12번은 영세라고 그러는데 어저께 설명해 드릴 때 영세의 그 뜻이 영세의 뜻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미미한 거 이런 것들을 영세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영세하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쓰는 영세하고 영세가 의미가 달라요. 어저께 설명해 드렸던 영세 사업자, 간이 사업자를 뜻한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영세라는 뜻은 세율이 0%라는 뜻이에요. 어저께 제가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적으로 몇 %라고 그랬었죠? 10%라고 그랬었죠. 우리나라 부가세법에는 그 부가세법 세율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쓰는 10%, 그다음에 여기 0%도 있어요. 그럼 0%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이 하나도 없겠죠.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적용되나요? 그런다면 수출하는 기업에 물건을 납품할 때 그때는 세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으로 수출할 때도 여기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수출과 관련된 그런 거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여기 참고로 여러분이 모르겠죠. 처음 듣는 거니까 이해하시라고 제가 요거 하나 설명을 여기서 해볼게요. 요 밑에다 하고 지우겠습니다. 지금 이 영세거래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기 국내 기업이에요. 국내 기업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수출하는 기업이에요. 수출. 그다음에 여기는 말 그대로 여기 제품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이에요. 공통점은 둘 다 국내 기업이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국내 기업의 공급 업체에서 수출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공급하게 되면은 그 거래 증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급가액이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세금 여기 10%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0만 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국내 기업이 수출 기업이 아닌 다른 국내 기업의 물건을 갖다가 공급하게 되면 여기는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으로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하게 됐을 때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얘는 그냥 여기 공급가액은 100만원 세액은 10만원 그래서 이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줘야지 돼요. 그런데 이 공급하는 회사가 국내 기업이 아니라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제품을 이렇게 공급했을 때는 공급가액 100만원 세액은 거기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부가가치세 10%는 어디다 곱하는 거냐면 바로 이 공급가액에다 곱해서 나온 게 그 세액이에요. 공급가액에다가
10% 곱하면 10만 원 나오는 거 알겠죠? 그런데 그건 10% 세율이 있을 때시고 여기처럼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갖다가 발급할 때는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몇 퍼센트 한다고요? 0%. 그럼 세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부를 거란 말이죠.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영세라는 말 뜻은 국내 업체에서 우리 국내 수출하는 업체로 재화를 제품을 공급했을 때 세금 계산서는 어떤 세금 계산서를 띄워준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띄워준다. 여러분 교재에서 문제에서 다 이렇게 알려줘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그러면 부가세 유형 몇 번을 선택하라는 뜻이다? 12번을 선택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우선 또 캡처를 떠놓도록 할게요. 이거 한번 이해하면 되는 거지. 캡처해서 볼 저희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13번은 여기 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13번 면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면세의 뜻은 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면세 사업자 대표적으로 어디 기억하라 그랬어요? 병원 기억하라 그랬었죠. 면세가 무슨 뜻이냐면 일단 매출할 때 병원에서 그 매출이라는 것, 그 돈을 버는 행위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들 치료하면 돈 벌죠. 치료비 받을 테니까. 그죠? 그 치료비에 부가가치세가 있냐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매출할 때 용역이든 재화든 재화라는 말은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 즉 상품 제품을 뜻한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역, 재산상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의 힘이에요. 사람의 힘은 노동력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어요. 노하우일 수도 있고 그런 걸 공급해주고서 돈을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 뭐 사러 가요? 치료받으러 가요. 그럼 치료 누가 해줘요? 의사가 해주겠죠. 간호사가 해주든지. 그럼 그네들한테 뭐 사는 게 아니라 그네들의 기술과 지식을 서비스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걸 좀 용역이라고 할 텐데 여하튼 면세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우리 거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데 무조건 10% 받아주라고 했던 그 부가세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이거 면세를 지금 아예 설명을 다 해놓고 할까? 자, 그러면 면세가 뭐냐는 것부터 설명을 우선 해드려 볼게요. 면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었다는 뜻인데 원래 세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금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번 사람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돈을 적게 번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원칙이죠.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10만 원이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얼마를 줘야지 그 스마트폰을 살 수 있어요? 110만 원? 근데 돈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누군가가 재산이 뭐 몇 조 단위로 있어.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휴대폰 살 때 얼마 내고 살까? 똑같이 110만. 그럼 부가세는 여러분도 10만 원 냈고 그 사람도 재산이 몇 조나 되는데 그 사람도 10만 원 냈잖아요. 원래 세금이라는 거는 돈 많은 사람,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거라면서요. 여러분들 돈 몇 조 재산 있어요? 그렇게 없는데 왜 세금은 똑같이 걷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정권 타도 외치면서 왜 돈 수조 원씩 버는 사람은 그 사람도 부가세 10만 원 내고 나같이 없는 사람도 10만 원 내냐?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럼 세금의 그 원칙에도 안 맞고요. 그죠? 이걸 갖다가 세금의 역진성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세금의 역진성. 세금의 역진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는 형평에 맞지 않는 세금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단 한 번도 거기에 끽소리 못하고 그냥 내고 있죠. 왜? 혼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왜 그랬냐면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국민 생활에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거 국민 생활의 필수적인 품목들에 대해서는 아예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세금을 부과를 안 했어요. 내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게 뭐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중요한 거 먹고 사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식료품이에요. 식료품인데 식료품들 중에서 1차 산업에 관련되는 거 있죠. 1차 산업 우리 어렸을 때 배우지 않았어요? 1차 산업에 뭐뭐 있나요? 농업, 어업, 임업, 수산업, 축산업 이런 것들이 있죠. 가공되지 않은 그런 물건들을 사고 팔 때에는 부가가치세 10%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료품을 사실 때 보면은 대부분의 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거에 뭐 농업은 우리한테 쌀 근데 요즘 옛날 얘기지 쌀 많이 안 먹죠. 수정씨 쌀 많이 드세요? 생쌀로? 보통 옛날에 비해서 그 주식이 아직도 쌀이기는 하지만은 밥 먹기 위해서 쌀을 갖다 많이 소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빵도 있고 대체 식료품들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1차 산업에서 나오는 것들 농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쌀이라든지 채소류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런 거 살 때 영수증 같은 거 보시게 되면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여지껏은 관심 없이 돈 내고 그냥 영수증 버리고 안 받고 그러셨을 테지만 재미삼아 보세요. 그걸 갖다 면세 품목이라고 그러는데 왜 면세다? 국민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1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면세 품목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거 물건을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면세 사업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 농업은 알겠고 두 번째 뭐 있어요? 어업 있죠. 수산물, 생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 살 때도 영수증 보세요. 거기에 면세 품목이라고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민채 씨 좋아하는 거 고기 어떤 거 좋아할까? 삼겹살 좋아해? 삼겹살은 돼지고기라는 거야, 소고기라는 거야, 닭고기라는 거야. 어, 그 살찐 닭고기도 괜찮아. 삼겹으로 찌면은 그것도 삼겹살 돼. 우리가 먹는 고기류도 그건 축산업에 해당되죠. 축산업에 해당되는 고기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사실 때 보면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업에서 또 근데 가공되지 않은 거 해야 돼요. 가공되면 무조건 부가세 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임업,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1차 산업과 관련된 대다수는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냥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다음에 세금의 역진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있는 품목들에다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 세금은 어떤 세금이다? 아니 세금 면제됐다고 하니까 다른 분들이 어떤 분이 질문을 해. 그럼 세금 아무것도 안 내도 되나요? 그러는데 세금의 종류가 부가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벌었으면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법인세 내야 되고 상속 증여받으면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세금들 뭐 자동차세 해당되는 세금들 그건 별개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면세라는 건 무엇을 면제해놨다는 뜻이에요. 부가세를 면제했다는 뜻이지 다른 세금도 다 면제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면세 사업자, 면세 품목 알아들으셨죠? 자, 먹는 것만 이런 게 있느냐 하면 먹는 거 말고도 자, 이번에는 교통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 교통도 우리 국민들한테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교통 그 수단이 뭐가 있어요? 필수적인 거. 민채 씨가 얘기해봐. 버스. 여기는 전철이 없지? 어, 버스 시내버스 있죠. 시내버스란 말 뜻은 그 시 내에서만 돌아다니는 버스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이 다른 지역은 못 가나요? 그때도 시내버스 타고 가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 갈 때는 걸어가야 되나요? 시 외로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터미널에 시외버스 터미널 가보게 되면 시외버스 터미널에도 시외버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등이 있다, 뭐다 이런 게 있죠. 시외버스가 그 대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우등이다, 뭐 고속이다, 좀 프리미엄 버스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서처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거 시내버스 하나, 그다음에 시외버스 하나는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내버스는 좀 가격이 싸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의자 4개 달린 거 있죠? 이렇게. 그거는 근데 뭐 타기 나름이긴 한데 하여튼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등 고속버스는 자리가 3개죠. 즉 편리성, 그다음에 시간, 편안함, 빠른 거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걔는 가공된 거 음식으로 따지면 가공된 거하고 똑같아서 부가세가 있어요. 그런데 시외버스는 원래 하나는 뭐가 없다? 부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격표로 보면은 어떤 거 유난히 싸, 똑같은 차이인 것 같은데 그거는 시외버스예요. 근데 모양은 무늬는 똑같아요. 근데 우등버스는 아니겠죠. 자, 교통수단 중에서 편리성을 가미된 것들은 부가세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철 이 3가지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의 교통수단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싸다는 거죠. 이유는. 자, 그렇다면 비행기는 편의성이 아주 높은 거죠. 부가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다음에 KTX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있겠죠. 무궁화호는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이렇게 교통 수단으로 국민한테 이것도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교통뿐만이 아니라 3번째, 국민 생활에 또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거, 식료품, 교통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가느냐면 교육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고요? 교육. 그래서 이 교육과 관련된 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내죠? 등록금들 내는 거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지간한 학원들 있죠? 학원에서 뭐 공부하겠다, 배우겠다 그럴 때도 거기 금액에는 수강료 이런 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과 관련해서 공부하려면 뭐 있어야 돼요? 책 있죠? 책을 여러분 살 때 영수증 보세요. 이 책에도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책 같은 거를 뭉텅그리로 도서 출판이라고 불러요. 도서 또는 출판 되는 책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받는 거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을까? 4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던 거, 의료, 보건. 우리 국민 생활에 있어서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병원도 여기 치료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 등등이들 거는 있어요. 애완 펫들은 그 동물병원 가시죠? 그건 다 부가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싼 거예요. 치료비가. 자, 의료, 보건 여기에도 뭐는 없다, 부가가치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놓은 이 항목들을 면세 품목이라고 아까 얘기해 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면 면세 사업자는 바로 위와 같은 품목들을 다루는 사업자들 있죠. 그런 사업자들을 면세 사업자라고 부른 거고, 그 면세 사업자 중에서 교육 그러면 뭐 고등학교, 대학교, 중학교 이런 데들 있죠. 사립학교 같은 데들 학교 재단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의료는 병원이죠. 그러니까 학교도 그다음에 의료기관인 병원도 다 면세 사업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세금의 역전성이라는 용어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는 면세 품목들도 큰 범위 내에서는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돗물 있죠? 수도요금. 수도요금에도 우리 물 되게 필요하잖아요.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이것도 면세 품목이에요. 그래서 수도요금에도 보면 부가가치세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있단 말이지. 전기도 필수 품목 아닌가요? 전기 안 쓰고 사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그럼 전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 물 없으면 못 살지만 전기는 없어도 살 수 있어. 그죠? 전기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죠?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세법 나갈 때 그때 보기로 하고, 지금 여러분이 입력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면세에 대한 거 아실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증빙서류를 보시게 되면 계산서라고 있었죠. 증빙서류 네 가지 중에서 두 번째 게 계산서였었어요. 자, 세금 계산서. 자, 우리가 매출, 지금은 매출 쪽만 배우는 거예요. 매입은 이따가 배울 거고요. 자, 제품을 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다. 그러면 부가세 유형 뭐라고 선택하라 그랬어요? 11번 과세. 근데 이번에는 세금계산서이기는 한데 매출 세액이 0원, 0 없다. 그럴 때는 어떤 거 선택해라? 그러면 증빙서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12번 영세 선택하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13번은요. 여기 이거는 세금계산서고요. 여기 13번은 면세라고 돼 있죠. 그거 계산서 받았을 때 증빙서류에 아까 세금자 없었던 계산서 있었죠. 그 계산서라고 증빙서류가 딱 돼 있어요. 그러면 계산서를 볼 때는 몇 번을 선택한다? 13번. 13번의 이름은 뭘로 되어 있으니까 면세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선택을 한다.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은 건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물건을 팔긴 팔았는데 증빙서류 적격증빙 있죠? 이게 네 가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점에 갔는데 여기 뭐 돌솥 비빔밥 하나 시켰어요. 근데 얘가 10,000원짜리야. 근데 부가가치세는, 자, 밥 안에는 뭐 있죠? 쌀이고 나물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대부분 면세 품목이에요. 사갖고 올 때는 면세 품목이지만 얘를 가공해서 밥으로 만들었잖아요. 가공이 되면 과세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팔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이 비빔밥, 돌솥 비빔밥은 얼마짜리가 됐다? 11,000원짜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가서 그거 먹고서, 요즘은 대부분이 다 카드 쓰지만 현금으로 돈을 낸 거야. 11,000원을. 그리고 거기 종업원이나 사장님이 계산해 주면서 저기 영수증은요? 그럼 보통 뭐라고 그래요? 현금 냈을 때는 현금 영수증 해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현금 영수증을 받게 되면 그 거래가 현금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다음날 국세청으로 통보가 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그 거래가 있었으니 이 사업자는 그 1,000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근데 제가 필요 없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10,000원짜리를 얼마 받았어요? 부가세까지 11,000원 받았죠. 그럼 뭐 국세청에서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11,000원 다 사장님이 가지셔도 이상 없겠네. 그죠? 근데 이 사장님은 난 그래도 저기 양심적인 사람이라서 세금 다 낼래. 그리고서는 여기에다가 그 자료를 입력할 때 적격 증빙 서류는 없지만 그래도 난 입력할래. 그 입력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매출 자료로 입력을 한다는 뜻은 그 부가세를 납부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증빙 서류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적격 증빙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력할 때 그 매출 유형 코드번호는 몇 번을 선택한다? 14번을 선택하고 자료를 입력하시면 납부하게끔 처리가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 건별. 근데 증빙서류가 없는데도 여기서 국세청에서 입력하는 걸 인정해준다? 인정해주죠. 왜? 안 내도 되는 걸 내겠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입장에서라면 매입인데 적격증빙이 없어. 그런데도 입력하면 인정해줄까? 인정 안 해줄까? 그거는 국가에서는 그건 인정을 안 해줘요. 그죠? 지금 이건 돈 받는 거니까 그냥 입력해도 인정해주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이. 간이는 우리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어저께 배웠던 간이 사업자를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아서 얘는 몰라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국내 수출업체가 있다고 얘기해드렸었죠. 이 국내 업체가 외국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수출을 해요. 그럼 미국에다가 세금계산서 보낼까? 아니요, 그런 거 안 보낸다고요. 공급가액만 있고 세금 있다 없다?
없어요. 그때 이렇게 외국으로 수출할 때 여러분들에는 증빙서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직수출을 했다고 이런 용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직수출이라는 용어 보고서 아 부가세 유형은 몇 번으로 선택해야겠구나 16번으로 선택해야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연습해 볼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와 관련돼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코드들이 있는데 아까 증빙서류에 신용카드 매출 전폐 있었죠. 자,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 지금 우리가 제품을 팔았어요. 자, 노트북을 팔았는데 그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죠. 그럼 그건 과세 품목이에요. 물건을 팔았으니까 그때 그 신용카드로 판매했다는 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해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 유형 코드 번호를 17번 선택을 하고 얘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카과라고 써 있죠. 이 앞에 카과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신용카드 매출 전표일 경우에 쓰는 코드 번호들이에요. 그걸 카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18번은 뭐로 되어 있어요? 18번은 카면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카면이라는 것은 면세 품목을 우리가 팔았어요. 그런데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면세 품목을 팔았는데요. 카드로 결제 받은 거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번인가요? 19번은 뭘로 되어 있어요? 카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영세율이에요. 지금 우리가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제품을 납품했는데 그 거래처에서 그냥 신용카드로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결제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세를 부가세가 없는 영세 영세율로 이 수출하는 기업에다가 판매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뭐라고 선택한다? 카0이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이번에 영수증 하나 남았죠? 뭐 남았어요? 현금 영수증. 자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 회사의 제품을 팔았는데 고객이 현금으로 돈을 결제하고 우리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줬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쓰면 되느냐? 여기 현금과 관련된 거 22번 있죠? 22번 뭐라고 쓴다? 현과 요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자 면세 품목을 팔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그럼 얘는 현면 이렇게 23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4번 영세율 업체에다가 수출업체에다가 제품을 공급했는데 제품 수출하는 업체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어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그럴 때는 여기 현영 이렇게 해서 24번 현영을 선택해 준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현재 여기서 설명해 드린 것들은 다 뭐만 좀 되어 있어요? 매출과 관련된 부가세 코드 유형 쭉 한번 설명해 드렸죠. 자 지금은 한번 설명 들은 걸로 족합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이걸 활용해서 회계상의 거래 자료를 보고 제가 하나하나 입력할 때 여러분 그 입력한 자료를 통해서 이제 바로 익히시면 돼요. 자 요것도 캡처해 놓고 자료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 얘는 매입 유형이거든요. 매입 유형은 지금 매출 유형 하게 되면 대부분 다 금방 이해하시게 될 거고 이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중요한 거 설명만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즉 부가세와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잘 배워놓으면 회사에 가셔서 세금계산서 얘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행하는 거 금방 익히실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분은 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있죠. 거래처 관리하는 거 요것만 갖고도 직업이 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두면 좋겠죠. 자 여기 필수 예제 보겠습니다. 자 경영과 회계는 기존 거래 내역을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모두 일괄해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할 것 나와 있죠. 자료를
보고 입력하고 그 입력한 자료를 토대로 거래처에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전송하는 것까지 이 파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11번 과세 나왔죠? 이 파트는 여러분이 메인 매출전표 연습하실 때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여기 입력을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11번 과세는 여기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자,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10%가 발급된 거래를 입력할 때 11번 과세 이거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됐죠? 그리고 여기 입력시 유의사항 별표 3개 해놓고요. 지금 이 단원인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서 나오는 각각에 해당되는 파트에 입력시 유의사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반드시 꼭 읽어 보셔야 됩니다. 요건 좀 이따가 제가 실기하면서 설명부터 해드린 다음에 읽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래를 봅니다. 날짜는 7월 1일 거래이고요. 여기 증빙서류 지금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죠. 자, 어저께 설명해 드렸나? 자, 법인은요 무조건 거래가 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건 의무예요. 근데 만약에 거래 내역을 법인인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게 되잖아요. 그럼 가산세 물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법인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1일 거래를 한번 볼게요. 충무상사에서 제품을 판매했대요. 그러면 얘는 매출이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거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매출인지 매입인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매출인지 또는 매입인지를 구분한다. 제품을 판매했으면 매출이죠. 그리고 부가세 이용 코드번호 쓰는 것도 우리 매출부터 먼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다고 그러네요. 자, 근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지금 담당자의 이름과 그 다음에 그 거래처에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 있죠. 이 이메일 주소가 왜 들어가 있을까? 처음에 우리 회사 등록할 때 우리 회사에 이메일 주소는 등록해놨죠. 기억들 하시나요? 까먹었나요? 등록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내주려면 거래처에 그 이메일 주소도 있어야지 그쪽으로 보내주겠죠. 그럼 그 거래처 또한 자기네 사업자 등록증 입력할 때 자기네 이메일 주소 등록해놨겠죠. 그것도 필수예요. 그걸 이제 등록을 우리가 해줄 거예요. 근데 간혹 거래처에서 이메일 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래가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거래처 이메일 주소를 세금계산서 보내려고 했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알아서 등록을 해줘야지 그 회사에다가 전자세금계산서 발송할 수가 있겠죠. 전송할 수가. 그래서 지금 처음 거래했다고 생각하고 거래처 이메일 주소도 입력하는 걸 여기서 해보실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세금계산서는요 2장이 한 세트예요. 그래서 공급자라는 것은 판매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는 빨간 세금계산서, 파란 세금계산서 2장이 한 세트인데 판매자는 빨간색을 갖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매입자, 구매자는 파란색을 갖게 돼 있고 파란색은 우리 말로는 공급받는 자라고 구분을 한다는 얘기죠. 매출 파는 사람은 공급자라고 하고요. 이 물건을 사는 사람을 공급받는 자. 색깔은 공급자는 빨강색 세금계산서를 갖는 것이고요. 공급받는 자는 파란색 세금계산서를 받는 거예요. 얘를 우리는 매출 세금계산서라고 부르고요. 얘를 매입 세금계산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 왼쪽에는 공급자라고 나와 있죠. 공급자, 물건을 판 사람이에요. 뭐뭐가 있나 봤더니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그다음에 성명, 대표자,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여기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작성, 연, 월, 일, 공급가에 세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매입자는 뭐 있어요? 공급받는 자라고 불리는 것은 똑같이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쭉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셨죠? 자, 그 다음에 뭘 볼 줄 알아야 되느냐면 여기 지금 공급가액은 얼마로 돼 있어요? 500만 원 돼 있죠? 그 다음에 세액은 얼마로 돼 있어요? 50만 원.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제품을 팔고 받아야 될 돈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 이렇게 써져 있죠. 근데 여기 현금으로 얼마 써져 있어요? 같은 금액이 써져 있죠. 그럼 얘는 물건을 팔고 현금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돈 받았으니까 영수라고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실 거래는요, 여기 외상 미수라고 되어 있는데 외상 매출금일 수도 있고 외상 매입금일 수도 있고 일상적인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미수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상 미수 한꺼번에 써놓은 거예요. 어음을 받았으면 어음의 금액이 나와 있을 것이고 수표를 받았으면 수표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거래 대금을 뭘로 받았는지 구분하기가 편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얘도 부가세, 부가시세 세법 이론 공부할 때 설명해 드릴 것이지만 지금 세금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유난히 이렇게 짙은 굵은 선으로 박스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에 그 굵은 박스 안에 기록되어 있는 요것들 있죠. 굵은 박스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 뭐라고 앞으로 부를 거냐면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박스 이외에 쓰여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해놓은 거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것들이에요. 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오류, 잘못 기록되거나 누락, 빠져 있으면 매입받는 사람들은 요 세금계산서 인정 못 받습니다. 공지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 필요적 기재사항 이 항목들을 갖다가 잘 구분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판단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차후에 제가 필요적 기재사항 부가세법 나갈 때 설명드리기는 하겠지만 미리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어거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요. 세금계산서 어떤 세금계산서를 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굵은 선으로 박스가 쳐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이죠. 자, 그 이외에 적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이외에 적혀 있는 것들은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면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른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건 당연히 필요적 기재사항이고요. 여기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7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급받는 자요. 공급받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업자 여기 위에 있는 거요. 얘가 사업자 등록번호예요.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가 아주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 요거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성명 가로 열고 대표자.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공급자에 대한 회사에 대한 정보가 3가지예요.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급자에 대한 게 3가지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공급받는 자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에 짙은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공급받는 자의 똑같이 사업자 등록번호. 이거는 공급자. 여기 위에 보시면 공급자의 등록번호도 있죠. 여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도 있어요. 즉 거래 당사자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받는 자, 공급자는 여기가 틀렸다고요? 예, 틀렸네요. 그래서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내 잘못이겠어요? 수정 씨 잘못이야 이게. 왜? 그걸 왜 봐?
이렇게 남탓하면 재밌다고요. 예, 이거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자입니다. 좀 이따가 이거 고칠게요. 그다음에 5번 다섯 번째는요. 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날짜 얘가 중요한 거예요. 밑에 또 날짜가 있죠. 얘는 공급 연월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필요적 기지상으로 중요한 건 작성 연월일이 중요한 거예요. 작성 연월일 얘가 중요한 것이지 공급 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6번 그 옆에 공급가액 뭐 이걸 알아야지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거기에 해당되는 세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가 세금 계산서에 있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필요적 기재사항 일곱 가지입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공급자부터 이렇게 해서 잘 기억해 두시 시험 문제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라고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알아들으셨으면 입력을 하는 걸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굳이 쓰면서 그냥 외워버리세요. 책 들고 다니면서 분명 공부할 거 아니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요걸 입력하기, 이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지금 회계 프로그램 설치하셨던 거 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 보이시죠?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두 번째 거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 이제 일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거기 교재에서는 지금 7월 1일 거래라고 했었죠. 날짜 일반 전표 입력했던 것처럼 이렇게 7월 하고 1일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더니 부가세 그 날짜 부가세 자료 전표 입력하려고 했더니 유형 입력하라고 여기 커서가 딱 가 있죠. 그죠? 이 유형이라는 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매출도 있고 매입도 있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과세, 영세, 면세, 건별, 간이, 수출, 카과 여기 밑에 여기 코드 번호 다 나와 있죠. 굳이 얘를 외울 필요는 있겠다 없겠다 없겠죠. 근데 많이 연습하면 저절로 다 외워져요. 근데 지금은 매입은 안 했고 매출만 알려드렸죠. 오케이? 그럼 여기 부가세 유형을 여기 부가세 유형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선택하기 위해서 제가 뭐부터 보라 그랬어요? 증빙서류 뭔지 보라 그랬었죠. 7월 1일 거 입력하려고 봤더니 지금 얘는 매출인 건 알겠죠. 지금 여기서 매출부터 연습하니까 매출이라는 건 알지만 여러분이 문제에서는 매출인지 매입인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문제를 읽고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니까 매출인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증빙서류가 뭐예요 이거? 거래하고 지금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 부가세 유형은 제가 뭐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11번 과세 선택하라고 했죠.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여기 화면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계속 입력할 것들은 11번 과세에 대한 예만 계속 연습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증빙서류가 다 뭐겠어요? 세금계산서겠죠. 그것도 매출이겠죠.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입력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입력하지 마시고 제가 입력하는 거 보고 입력하세요. 자, 이 자료를 입력할 때 여러분이 11번 여기 F2 눌러도 되고 숫자로 11 선택해도 입력이 돼요. 그리고 하나 주의해야 될 거 알으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칸 있죠. 여기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입력하는 칸이에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 4가지 뭐뭐 있다 그랬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그걸 증빙서류를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얘가 회계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얘 입력하는 자료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는데 자동으로 반영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는 여기다 자료를 입력하잖아요.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고서도 자동 작성된단 말이죠. 여기 있는 자료가 다 가니까. 그래서 이걸 잘 작성해야지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틀리지 않겠죠. 자, 그래서 증빙서류 입력하는 칸이고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할 때는 똑같이 위에서 전표를 입력하고 밑에서 회계 처리된 걸 봤었죠. 근데 얘는 요 밑에서 회계 처리가 돼요. 여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입력하시게 되면 밑에서는 여기 회계 처리는 요 밑에서 여러분이 이 해당되는 거래에 대한 회계 처리를 여기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품목 교재에 보시게 되면 품목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품목은 여기 써져 있죠. 제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품목 여기다가 제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량은 몇 개예요? 수량은 1000개 이렇게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단가는 5,000원. 그랬더니 공급가액하고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띵 계산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부가세 유형 매출 입력하셨을 때 지금 이쪽에 보시게 되면 매출 빨간색으로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진짜 우습지도 않게 한글은 똑같아서 이따가 배울 51번도 매입 과세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 매입 한글이 똑같다 보니까 착각을 해서 잘못 입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건 색깔로만 구분해도 매출인지 매입인지. 매입은 무슨 색깔로 나오겠어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나와요. 아는데도 틀려. 시험 가면 별의별 거를 다 봐요. 하여튼 평상시 같으면 틀리지도 않을 일인데 이걸 잘못 입력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입력했던 요 숫자는 세금계산서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래처 F2 눌러서 거래처는 어디로 나와 있어요? 충무상사라고 나와 있죠. F2 눌러서 충무상사 선택해 주시면 충무상사에 대한 자료가 밑으로 쭉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근데 교재에 충무상사의 업체 담당자 이메일 주소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입력하는 게 어디 있냐면 여기서는 바로 요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등록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전 여기 사용해야 될 거니까 사용 이렇게 누르시고요. 거기 담당자는 이충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충무 입력해 주시고요. 실제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다 정확히 입력하면 편리해요. 여기는 없으니까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굿 하고 입력해 주시면 돼요. 굿 하고 mapbook.co.kr 이렇게 입력을 해야지 이따 이 거래처로 세금계산서 전송할 때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입력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밑에 업체 담당자 확인하셨나요? 만약에 이따가 여기 계속 자료 입력하는데 거래처에 이게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전송할 때 에러 메시지 떠요. 왜 저는 또 안 되나요? 그러지 말고 여기 메일 주소 잘 입력을 해 놓으세요. 자, 그렇게 입력을 했고요. 여기 끝에 이제 엔터 치고 가보시면 전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주의하셔야 될 것인데 지금 이 현재로서는 이 전자란에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할 거예요.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갈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이따가 요거 세금계산서 전송한다 그랬죠. 전송하게 되면 여기 전자자란에 전송했다고 여라고 표시가 돼요. 이렇게 여라고.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입력해 버리면 일단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돼요. 즉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담당자들이 거래처하고 거래하다가 지금 거래처에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야 되는데 물건 팔았다고 바로 전송해 줄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할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처가 있는가 하면 발급하지 않은 거래처도 있겠죠. 얘가 막 섞여 있으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여기 전자란에다가는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발급됐다고 여라고 표시가 된단 말이죠. 그럼 이따가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여로 표시가 되게끔 놔둬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요거 자료 입력할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 계속 이렇게 하면 그것도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가정하고 열하고 표시하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때 숫자 1번을 누르면 세금계산서 발급한 걸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하려고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분계. 아이고 마지막이고 나발이고 쉬었다 합시다. 자, 잠깐 쉬었다 갈게요. 끝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 분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분계 밑에 한번 보세요. 분계 유형에 지금 0을 입력하면 분계 없음, 1을 분계하면 현금, 2를 분계하면 선택하면 외상, 3은 혼합, 4는 카드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이것도 설명해 이거 이유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 분계라는 거는 말이죠. 지금 첫 번째 뭐 0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0번은 1번은 현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급가의 부가가치세 금액 있죠.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주었거나 현금으로 받았을 때 분기에다가 1번 입력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은 별반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은 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배웠던 대로 우리 상품이나 제품 또는 원재료 상품 사갖고 왔을 때 전체 금액이 다 외상일 때만 입력하는 거예요. 다시 전체 금액이 다 모일 때만 외상일 때만 여기 입력하는 코드 번호예요. 만약에 그 거래가 우리가 기타 채권이 있었죠. 미수금이나 선급금, 미지급금이나 그 다음에 선수금 이런 기타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외상 쓰시면 안 돼요. 순수하게 외상이라고 쓰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이걸 누르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혼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합 분기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이 밑에 해당되는 회계 처리를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얘는 대부분 입력하게 되면 차변 대변 한쪽만 돼 있어요. 그래서 혼합을 누르게 되면 밑에 회계 처리를 완성시켜 줘야 된다. 여러분이 직접 그런 뜻이고요. 4번 카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결제를 받은 거 또는 결제를 해준 거 카드로 결제해 주거나 카드로 결제 받았을 때 4번 카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순서는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하나하나 예제를 보면서 입력을 해 보시게 되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아시게 될 거랍니다. 자 근데 지금 1번 이 보기는 전체 금액을 다 현금으로 받았다고 했죠. 그럼 분기는 뭐를 선택하셔야 될까요? 1번? 1번을 띵 하고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했더니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라? 분기가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됐네? 그럼 편리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되게 편리하겠죠. 여기 메인 매출 전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매일 발생하는 그 거래들이 반복적일 때 얘를 갖다 효율성 있게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분기하는 기능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제품을 팔았어요. 그럼 제품 판 거는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회계 계정 쓸 때는 뭐라고 계정을 쓰셔야지 돼요. 제품 매출 써야 되겠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제품 매출에서 여기 지금 대변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증빙서류를 입력했던 공급가액은 무조건 대변으로 매출일 경우 제품 매출로 써져요. 무조건이에요. 자, 두 번째 여기 부가세 있죠. 부가세는 우리 회계에서 기록할 때 뭐라고 써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쓰죠. 매출하고 부가세 뭐로 쓰기로 배웠어요? 부가세 예수금 쓰기로 했죠. 즉 부가세 예수금도 여기 보시게 되면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대변에 이렇게 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그 프로그램의 원리를 알겠죠?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입력하잖아요. 그럼 매출일 경우에는 무조건 대변에 제품 매출,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기록이 돼요. 됐나요? 근데 금액은 결제 금액은 지금 이제 현금으로 다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뭘로 표시되어 있어요? 입금전표로 다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더 입력할 자료가 있다 없다 이걸 끝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자료를 입력했더니 여기 부가세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자동으로 분기가 됐을까? 이거는 처음에 우리가 여기 환경 설정 환경 등록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여기 이렇게 설정해 놨던 거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동 분계가 되게끔 설정해 놓은 파트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죠. 한번 설정 이렇게 해놓고 손댈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이것대로 지금 분계가 되는 거예요. 자, 매입을 하게 되면 상품이 기록이 될까? 원재료가 기록이 될까? 매입할 때 어떻게 알아? 그렇지. 저기 준영 씨는 금방 알았는데 저기 있잖아 이렇게 알았는데 유진 씨는 하늘 봤어. 거기 위쪽에 뭐 써 있었나 봐. 여기에 원재료 매입할 때 써지게끔 자동 분기가 되게끔 여기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록하는 많은 증빙 서류들이 이렇게 저기 제품을 팔거나 원재료 사오는 거 뿐이 없을까?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까? 다른 거 있을 때는 보통 장사를 하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은 제품을 팔거나 원재료 사놓은 일이겠죠. 얘가 압도적으로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 분계 처리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의 거래는 좀 드물겠죠. 그래서 걔네들은 필요에 따라서 계정을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것도 한번 연습을 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습해보면 돼요. 일단 말은 들었으니까. 야, 참. 실기는 어디 가나 뭐가 힘들어요? 실기는 설명으로 된 거, 말로 듣는 거, 이게 어려워. 직접 해봐야지 알아. 그래야지 빠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 번째, 7월 1일 거래는 입력을 다 했어요. 끝난 거고요. 두 번째 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서둘지 말고, 여기 몇 문제는 천천히 저하고 같이 해보세요. 자, 7월 2일 거래요. 계양상사, 거래처 코드번호는 1201번. 지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규 거래처 등록하는 연습 문제가 나왔죠. 요 같이 신규 거래처 등록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 열 대 한 대당 60만원 수량 단가 나와 있고요. 여기 판매라는 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증빙서류 얘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문제에서 증빙서류가 뭔지를 먼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읽어보니까 일단 얘가 매출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두 번째 줄에 판매했다고 나왔으니까 여러분은 문제를 읽으시면서 아, 이거 매출이구나. 그 다음에 증빙서류가 뭐예요? 전자 세금계산서구나. 그럼 부가세 이용 코드번호 몇 번 써야겠구나? 11번 써야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지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금 중 300만원은 현금을 받았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외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요 자료를 보고서 입력을 해 볼게요. 날짜는 7월 2일로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증빙서류 지금 뭐가 나와 있었어요? 세금계산서 나와 있었죠? 매출의 세금계산서 코드번호는 11번 바로 요거 지금 쓰는 거예요. 혹시 까먹었다면 아 요거구나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11번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품목은 뭐 팔았다고 그랬었나요? 제품을 팔았다고 여기다가 제품 쓰시면 되겠죠? 자, 수량은 10개, 단가는 60만원. 자, 그러면 공급가액 세액 나왔고요. 거래처. 자, 여기 거래처 제가 어떻게 입력하라고 그랬었죠? 이번에는 어저께는 제가 F2 눌렀다가 F3 했었죠. 자, 이번에는 제가 플러스 키를 누를게요. 플러스 키를 누르시게 되면 코드 번호가 5자리가 채워질 것이고요. 거래처는 여기다가 계양 상사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공급처 코드 번호 몇 번으로 입력하라고 나와 있냐면 1201 이렇게 입력하고 제가 수정 눌러야 된다 그랬었어요. 등록 누르면 안 돼요. 수정 이렇게 누르시고요. 밑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알려주고 있죠. 여기다가 12504020133 입력해 주시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없어요. 주민등록 아니니까 엔터 치고 대표자명 나와 있나요?
자, 대표는 김계양으로 되어 있네요. 김계양. 자, 업태 종목 있어요? 그건 없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아까 그 이메일 그 업체 담당자하고 이메일 주소 등록해 줘야 되죠. 밑에 나와 있는 거 등록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해 주신 다음에 담당자명은 김계양 해 주시고요. 이메일 주소 거기 son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son하고 macbook.co.kr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띡띡띡 다 넘어갔죠. 자, 그리고 거래처가 계양상사 1201번으로 등록됐고요. 전자란에는 그냥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거니까 엔터 치고 넘어가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지금 봐봐요. 이 경우에 첫 번째 전체 다 현금 받았나요? 두 번째 전체 금액이 다 외상인가요? 카드로 결제 받았나요? 그럼 얘 뭐 써야겠어요? 3번 혼합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금액 차이가 나타나는 게 나타나 있죠. 대변, 차변 차이 금액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차변은 없고 대변만 이렇게 나와 있죠. 즉 여기 공급가액하고요.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나와 있죠. 그래서 3번에 혼합분기를 선택하시게 되면 차변이 됐던 대변이 됐던 이 거래를 회계 처리를 완성시켜야 돼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지금 얼마예요? 제품 매출 600만원하고 부가세 60만원에서 660만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 그 금액 중에서 얼마를 먼저 받았대요? 300만원은 뭘로 받았대? 300만원은 현금 차변에 해주시고요.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주면 되겠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대요?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다 그랬죠. 그럼 얘는 몇 번, 계정이 뭐겠어요? 외상 매출금 되겠죠. 외상 매출금 해서 엔터 쳐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번 이 두 번째 예제에서는 혼합 분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린 거죠. 자, 하나 팁 가르쳐 드릴 게 있는데, 지금 여기 거래처에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증빙서류 거래처가 그대로 다 여기 들어와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릴 때 수익과 비용 계정에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는 다 개무시합니다.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어떤 계정에 거래처가 있던 없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거 해보셨고요. 이번엔 세 번째 거로 넘어갑니다. 7월 3일 거래고요. 원효 상회에 다음과 같이 제품을 매출하고 이런 거 여러분이 별거는 아닌데 우선 제품을 팔았는지 상품을 팔았는지 구분하셔야지 돼요. 시험 문제에서 가끔 제품이 아니라 상품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품 매출을 해야 돼요? 상품 매출을 해야 돼요? 근데 안 보고 넘어가. 그럼 그건 무조건 틀리는 거죠. 코드 번호가 아예 다르니까. 그다음에 매출이라는 거 확인했고, 자, 또 뭐 봐야지 돼요? 문제를 보면 부가세 유형 따지기 위해서 반드시 증빙서류가 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증빙서류는 뭐죠? 세금계산서죠. 그러면 부가세 유형 코드 번호는 몇 번이겠다? 11번이겠다. 그 다음에 여기 전체 금액 다 외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제품이 품목이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죠? 자, 요거 입력하는 건 좀 배웁니다. 날짜는 7월 3일로 하시고요. 유형은 11번 과세, 품목은 제품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3일날 수량 있었나? 자, 여기 품목을 제품으로 하고 입력을 그냥 이렇게 그냥 하시게 되면 있잖아요. 얘가 줄이 따로 들어가게 돼서 여기에 거래 품목 두 개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제품란에다가 이렇게 거래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복수 거래라고 나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여기 복수 거래를 누르셔야 돼요. 복수 거래 눌러서 나타나는 화면의 밑에 화면에다가 입력해야지 한 줄에 그 결과 값이 다 표시가 되더란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여기다가 제품 가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에 수량은 30개, 단가는 12만원, 공급가액 합계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다음 칸에다가 제품 나 라고 써주시고요. 수량은 50개, 단가는 4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여기 품목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제품 가외하고 이 품목에 대한 내용이 밑에 쭉 나와 있죠. 얘가 되게 유용해요. 2개 이상의 거래 자료를 입력할 때에는 복수거래 입력해 놓고 여기 화면에 보시면 복수거래라고 딱 표시되어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러면 공급가액은 다 되었고요. 자, 거래처는 원효상회라고 그랬네요. 원효상회 선택하시고요. 세금계산서 이따 발급할 거니까 엔터. 그다음에 전체 금액은 외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E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분계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거 보니까 편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반 전표가 사실상 일반 전표 입력이 더 어려워요. 별의별 조건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가 입력하는 게 더 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여러분이 입력하는 위에 탭을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활용하는 탭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전체 입력을 하고 있어요. 즉, 여기 부가세의 유형을 우리가 지금 선택해 가면서 입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11번, 17번, 13번, 14번 다 있죠. 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 탭을 선택하게 되면 입력하는 모든 자료가 다 11번 매출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7번을 선택하면 매출 카드로 결제한 금액들, 그 금액들이 입력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전체 그 입력해야 될 데이터가 이것저것 섞여 있겠어요? 하나만 줄기차게 입력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체 입력에다가 요거를 갖다가 그냥 구분해 가면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여기 매출과세 세금계산서만 담당하는 매출 담당자가 있어서 자기가 입력하는 모든 거래 자료들은 다 매출과세 11번이야. 그럼 매번 이렇게 11번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요거를 선택해서 여기 탭에서 입력을 해주게 되면 입력하는 모든 자료가 다 11번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의미로 여기 선택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매출 담당자만 있는 게 아니라 메인만 담당하는 담당자가 별도로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클릭하고 입력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전체 입력을 선택해 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구분해 가면서 입력을 하는 겁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7월 4일 거래 한번 보자고요. 자, 7월 4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여기 근데 아까 우리 저 입력했나요? 여기 이메일 주소 입력해야 되죠. 클릭하셔서 거래처 원효상에 누르시면 여기 지금 업체 담당자 이메일 등록 안 돼 있죠. 입력해 주세요. 7월 3일에 김원효라고 해주시고요. 이메일 주소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7월 4일 거래요. 제품을 여기도 제품이라고 이게 나와 있죠. 동그라미 쳐놓고요. 문제 읽을 때 표시를 해놓으세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 비사업자인 이효진, 사업자 이효진한테 이메일도 나와 있어요. 거래처 코드 1401번으로 신규 등록 해달래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도 알려주고 있네요. 판매했다 그러니까 매출이네요.
매출, 그다음에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그다음에 증빙서류 봤더니 증빙서류가 전자세금계산서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유형은 몇 번으로 해야 되겠다? 11번으로 해야 되겠다. 대금 전액을 갖다가 현금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네요. 그럼 분계 유형이 있다가 현금하면 되겠죠? 자, 7월 4일 거래 똑같이 입력해 봅니다. 7월 4일 해주시고요. 부가세 유형은 증빙서류가 세금계산서였었어요. 품목은 제품을 팔았다고 했고요. 자, 7월 4일 날 공급가액은 얼마였었냐면 100만 원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수량 단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공급가액, 거래처는, 자, 이번에는 또 뭐 어떻게 할까요? 플러스로 해볼까? 2, 3으로 해볼까? 이번에는 이 F1을 누르게 되면 거래처를 조회하게 되는데, 요 밑에 신규 등록 F3 밑에 있죠. F3 다시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아까 같은 비슷한 화면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1401번으로 등록해 달라고 했고요. 거래처명은 이효진, 거래처 유형은 3번 동시로 해주시고요. 이 사람은 사업자가 등록번호가 없어서 주민등록번호 알려줬어요. 701015, 그 다음에 154313. 대표자, 여기 대표자 이름 넣어놓지 않으면은, 입력 안 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돼요. 그래서 대표자 성명에 꼭 똑같은 이름 넣어 놓으십시오. 이효진 하고 확인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메일 주소 등록해 놔야 되겠죠. 이메일 주소 사용 누르시고요. 담당자는 이효진,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는 리라고 되어 있네요. 리 맥부,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얘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라는 엔터 치고요. 분기는 현금 받았다고 했으니까 1 현금으로 해주시게 되면 제품 매출 부가세 수금이 다 입금됐습니다 라고 해서 차면에 현금으로 자동으로 표시가 되겠죠. 자, 입력 다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7월 5일 거래 볼게요. 7월 5일 거래,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취득원가 1,800만원, 감가상각 누계 1,500만원을 김포에 5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200만원은 자기합수표로 받았고요. 잔액은 2달 후에 받기로 했대요. 자, 증빙서류를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면 얘도 일단 상품 제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회사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이런 거 팔잖아요. 그래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보내줘야지 돼요. 자, 여기다가 7월 5일 거래에다가 여러분 별표 3개 해놓고, 이 문제에서는 대부분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해드린 것처럼 유형자산 처분 문제잖아요.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회계 처리할 때 잘 틀리기 쉽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뭐까지 있어요? 부가가치세까지 있죠. 제가 어떻게 정리해드리나 잘 보고 꼭 이렇게 회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형자산 처분 문제일 경우에는 회계 처리할 때요, 우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 기계장치 취득원가는 얼마래요? 1,800만원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래요? 1,500만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 얼마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300만원짜리라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얼마에 팔았대요? 부가세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그거 계산할 때에는 부가세는 어차피 우리 돈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것만 돈 받을 거 있죠. 우리 부가세 말고요. 얼마에 비교를 해야 되겠다? 500만 원으로 이 공급가액만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짜리를
500만 원에 매각을 하니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얼마가 생기겠어요? 200만 원이 분기할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저기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분기할 때는요. 기계장치를 우리가 팔았으니까 무조건 대변으로 기계장치 써주셔야 된다고 그랬었죠. 대변에 기계장치는 얼마짜리예요? 1800만원 이렇게 없애줘야 되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계정이 차변에다가는 뭐를 없애주고, 감가상각 누계액 얼마 없애주고 1500만원 이렇게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면 취득원가와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의 차이가 여기 장부금액이니 장부금액은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은 돈 또는 받을 돈이라고 그랬었죠. 여기서 주의해야 돼. 뭘 주의해야 되냐면 얘는 지금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아직 못 받았죠. 그죠? 근데 여기 받아야 되는 돈이 뭐까지 포함해서 받으셔야 돼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부가세를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되죠? 여기다가 이 돈 계산할 때 50만 원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은 총 지금 현재 얼마인 거예요? 550만 원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자기합수표는 얼마 받았대요? 200만 원 받았으니 여기다가 현금 여기 20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오케이? 나머지는 못 받았잖아요. 얘는 뭐라고 써요? 2달 뒤에 받는다고 했으니 550만 원 중에서 350만 원은 미수금 이렇게 써야 되죠. 여기 금액은 얼마? 350만 원 이렇게 써야 돼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세금계산서 증빙서류를 위해서 공급가액은 얼마짜리로? 500만 원짜리라고 썼었죠? 판매하는 거니까 세액은 얼마였었어요? 5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얘는 제품 매출, 얘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자동으로 분기가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제품 매출이 아니니까 제품 매출은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회계 처리가 있다 얘를 바꿔줄 거예요. 근데 부가세 예수금은 이렇게 납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자동으로 부가세 예수금은 벌써 기록돼서 여기 와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얼마는? 50만 원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기록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차변의 합계 금액과 대변의 합계 금액을 비교하면 지금 여기 대변에 200만 원이 지금 차이가 나죠. 그죠? 그 200만 원이 뭐예요? 여기서 아까 계산했던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해서 200만 원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여기 유형자산 처분이익 계산 미리 계산해 놓은 것과 회계 처리하면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요게 딱 맞아 떨어지면 여러분 분기를 정확하게 잘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거 회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 잘 메모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제가 지금 입력을 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어떻게 입력하는지 하나씩 보시기 바라는 얘기죠. 자, 날짜는 7월 5일 거래 입력을 해볼게요. 7월 5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유형은 증빙서류 매출에다가 기계장치를 팔았기는 했지만 매출이죠. 그 다음에 세금 증빙서류가 뭐예요? 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유형은 몇 번? 11번. 그 다음에 얘는 품목은 뭐라고 써줘야겠어요? 기계장치라고 써주셔야겠지요. 기계장치. 자, 공급가액은 얼마에 팔기로 했어요? 500만 원에 이렇게 팔기로 했죠. 입력은 나중에 하고 제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지금. 왜냐면 이거 회계 처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계장치를 500만 원에 팔았다. 그래서 세금계산서에 발행할 금액으로 입력을 했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거래처는 김포라고 되어 있죠. 김포.
써주시고요. 자, 세금계산서는 이따 발행해서 줘야 되고, 지금 얘는 외상도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뭘로 해야 되겠어요? 혼합분기 해야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혼합분기로 눌러놨더니 공급가액은 여기 지금 제품 매출로 와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제품 매출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계정 바꿔줘야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 부가세 예수금에 대해서 여기 부가세 예수금 50만원 딱 와 있죠. 그죠? 부가세는 벌써 와 있으니까 손댈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이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대변에 와 있는 이 제품 매출 자리에 있는 거를 지금 우리가 기계장치를 처분한 거잖아요. 그럼 기계장치라고 바꿔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F2 눌러서 기계장치 이렇게 바꿔주. 금액은 얼마로 바꿔줘야 되겠어요? 취득원가. 취득원가 분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기계장치 대변의 제품 매출이 아니라 기계장치를 판 거니까 대변의 기계장치로 바꿔주시고, 차변에 뭐라고 써줘야 돼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없애줘야 되죠. 감가상각누계액은 기계장치에 대한 거는 그 코드번호 다음 거라 그랬죠. 그러면 207번 이렇게 입력하면 감가상각누계액 나오죠. 감가상각누계액은 1,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요거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차변에 550만원 중에서 현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현금으로 200만원 받았죠? 현금이 아니라 자기합수표는 현금일 테니까 20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나머지 금액 뭘로 받았어요? 두 달 후에 받는다 그랬으니 얘는 뭘로 써줘야 돼요? 미수금 써줘야겠죠? 미수금으로 얼마? 350만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엔터를 띵 치니까 지금 차액이 딱 얼마 생겼어요? 200만원 생겼죠? 그럼 대변에 차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다가는 얘 뭐라 그랬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이익에서 200만원 띵 이렇게 하게 되면 회계 처리가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지금 요거는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걸 계산해 보는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골 때리네 지금 생각했죠? 연습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회계 1급뿐만이 아니라 회계 세무 2급, 세무 1급, 그 다음에 AT 자격시험에서도 모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험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예요. 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난이도도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입력 천천히 해보시고, 제가 반드시 또 얘기해요. 유형자산 처분 문제는 제가 아까 메모해놨던 거 그렇게 먼저 써보고 순서대로 하나씩 분기 처리를 하셔야지 안 빼먹고 헷갈리지 않아요. 그냥 어설프게 하다 보면 시간도 다 빼먹고 거기서 결국 틀리기까지 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망신살 뻗친다는 얘기죠. 그렇게 꼭 회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매출과 관련돼서 즉 부가세 유형 11번에 대해서 마지막 예제예요. 7월 6일자인데, 자, 계양 상사에 판매한, 이거 하려고 보다 보니까 아까 김포만, 김포 있잖아요. 또 메일 입력 안 했죠. 자꾸 까먹어 이렇게. 자, 김포 거래처에 대해서 여기 업체 담당자 등록해 주셔야 돼요. 담당자 명은 김포만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일 주소는 김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계속 읽어보죠. 이번에는 7월 6일 거래고요. 계양상사에 판매한 모니터 한 대가 불량품으로 반품받고 반품 났네요. 반품 재화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네요. 전액 외상매출금과 상기한다. 자, 우리가 그 이론 배울 때는요, 이렇게 금액 마이너스 해 갖고서는 회계 처리하는 거 배운 적은 없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이렇게 반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할 때 반대되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쳐줘요. 그러면 매출에 반대니까 똑같겠죠.
거기서 직접 마이너스가 하는 방법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날짜는 7월 6일로 해주시고요. 얘도 지금 매출인데 매출을 반품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반품했다고 매입 세금계산 그런 거 보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매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셔야 돼요. 반품했을 때는. 근데 그 금액이나 수량이 플러스겠다, 마이너스겠다. 마이너스를 표시해서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도 어차피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죠. 세금계산서니까 부가세 이용은 몇 번을 해줘야 되겠다? 11번.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래서 우리 반품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수량.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할 때 보면은요, 수량하고 단가를 입력하니까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자동으로 계산됐죠. 그런데 지금 얘는 반품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이너스를 수량에다가 입력하는 게 나을까? 단가에다가 입력하는 게 나을까? 우리 수량에다가 반품받은 거 마이너스를 입력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요. 단가는 60만원짜리라고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공급가액도 부가세도 마이너스로 계산이 되죠. 거래처는 어디예요? 계양상사. 자, 우리 아까 입력했던 여기 계양상사 확인 누르시고요. 자, 전자란에다가는 지금 세금계산서 나중에 발급해서 보낼 테니까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자, 분기는 아까 외상매출금과 다 상기한다 그랬죠? 전체 금액이 다 외상이라서 그냥 외상으로 누르시면 밑에 분기는 자동으로 쭉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이걸로 끝이에요. 되셨나요? 자, 그래요. 그래서 지금 7월 6일 거래까지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11번 부가세 유형이 과세인 것만 쭉 입력을 해보셨죠. 오케이? 자,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되긴 했는데, 자, 여기 잠깐 멈춰 놓을 테니까, 3시간 반이네. 자, 잠깐 쉬었다가 여기 영세부터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끊어야겠다.